청나라의 역사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보면 초기는 누르하치부터 홍타이지에 이어 순치제에 이르기까지 청나라가 북경을 차지하는 과정을 담은 17세기의 역사이고, 중기는 제4대 황제 강희제부터 웅정제에 이어 제6대 황제인 걸륭제 시기까지 영토를 넓힌 17세기 후반, 18세기까지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기는 아편전쟁부터 신해혁명으로 청조가 무너지는 19, 20세기의 굴욕적인 역사인데요.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력 3대정을 겪으며 명나라가 쇠퇴하는 사이 만주에서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하치는 후금을 세우고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남하하였습니다. 그는 1620년 사리오 전투에서 승리하며 중원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이후 후금의 공격을 거의 이순신급으로 홀로 막아낸 명나라의 명장 원숭안에 막히면서 중원 진출에 실패하였죠. 원숭안은 누르하치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자 이후 청나라를 건국하는 홍타이지까지 모두 막아내며 홀로 외롭게 명나라를 지킨 충신이었지만, 홍타이지의 이간책과 그의 동조한 간신들에게 속은 숭정제가 1630년 원숭안을 처형하면서 명나라는 청의 공격을 막아낼 동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죠. 한편 명나라와 청나라가 북쪽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사이 서안에서 세력을 키운 이자성이 대순이라는 나라를 선포한 후 1644년 북경으로 진격하여 함락함에 따라 명나라가 멸망하였는데, 이후 청나라가 곧장 남하하여 이자성 반군을 무찌르며 북경을 탈환하였고, 이제 청나라는 중국 대륙을 통치할 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청나라 초기의 역사이죠. 그리고 홍타이지에 이은 제3대 황제 순치제가 1661년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인 제4대 강희제부터 5대 웅정제에 이어 제6대 걸륭제까지 17, 18세기가 강건성세라 하여 청나라 중기의 역사인데요. 이때가 바로 청나라의 전성기입니다. 강희제는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있던 대만을 탈환하고 아무르강까지 진출한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내며 북쪽의 국경을 획정하면서 영토를 넓힌 황제이며, 강희제의 사남인 제5대 웅정제는 재위기간이 약 13년으로 길지 않았기 때문에 영토를 넓힌 황제는 아니었지만 기존의 적폐를 해결하면서 아들인 걸륭제가 청나라의 최전성기를 이어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황제입니다. 그리고 제6대 황제인 걸륭제는 이른바 무공십전으로 청나라의 서쪽 영토를 극적으로 넓힌 황제이죠. 강희제, 웅정제, 걸륭제 모두 그 업적에 대해서는 각각 따로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7, 18세기의 전성기를 보낸 청나라는 19세기 중반 영국과 벌어진 제1차 아편전쟁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편전쟁은 1839년 제8대 황제 도강제가 광동성 일대에서 급속히 퍼진 아편 밀매를 엄금하면서 벌어진 영국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이때 발생한 전쟁을 제1차 아편전쟁이라 하고, 전쟁 결과 청나라는 패배하여 불평등 조약인 남경조약을 맺고 영국에게 동남 해안의 주요 항구들을 통상항구로 개방하게 되지요. 중국 남부의 주요 항구를 장악함으로써 서양 열강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식민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는데, 동남 해안을 강제 개항함에 따라 기대했던 무역 이익이 영국의 계산에 미치지 못하자 영국은 자국 상선인 에로오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 이번에는 북경조약을 맺고 수도 북경을 빼앗기게 됩니다. 제1, 2차 아편전쟁의 내용 역시 지난 아편전쟁 편에 비교적 상세히 담아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 2차 아편전쟁 사이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청나라의 연이은 실정에 불만이 쌓인 민중들이 청나라를 없애고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펼친 개혁운동을 말하죠. 하지만 태평천국 운동은 운동이라기보다는 19세기 중반 중국 동남지방을 지배한 사실상의 국가였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 역시 자세한 사항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두 차례의 아편전쟁과 그에 따른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들,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으로 회생불능
불능에 빠진 청나라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자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서양식 개혁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양무운동입니다. 양무운동의 핵심은 중체 서용으로 중국의 전통과 체제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 특히 군수산업을 받아들여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한 시도였죠. 양무운동은 제2차 아편전쟁 후인 1861년 시작된 후로 약 30년간 꾸준히 이어지면서 강력한 북양 함대를 구축하는 등 청나라는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확인한 것이 바로 1894년 발생한 청일전쟁이지요. 하지만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함에 따라 청나라는 사실상 회복 불능에 빠졌고 이후 변법자강 운동이나 의화단 운동 등 여러 방면의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계속 실패하면서 결국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신해혁명은 청나라가 서양 열강과 일본에게 계속해서 굴욕적인 관계를 이어가자 1911년 후베이성 우한을 필두로 한 각 성이 독립을 선언한 혁명을 말하는데요. 혁명의 결과 임시총통 손문이 공화국을 세우는 조건으로 총통 자리를 양보하여 북양군벌 원세계가 총통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는 1912년 퇴위하면서 청나라는 그 역사를 마감하게 되지요. 청나라가 무너진 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될 때까지 약 40년간 중국의 역사는 북양군벌 원세계를 비롯한 각 지방의 군벌 세력, 그리고 장개석으로 대표되는 국민당 세력, 마지막으로 모택동의 공산당까지 이렇게 세 세력 간 각축의 역사라 보시면 됩니다. 공화국을 세우는 조건으로 손문으로부터 총통 자리를 양보받은 원세계는 총통이 되자 입장을 바꾸어 자신이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각 지방의 군벌들 역시 독자 세력을 갖출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손문은 혼재하는 군벌을 타파하고 서양 열강에 맞서는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학생, 노동자, 농민으로 구성된 국민당을 설립하여 대항하게 되지요. 아울러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목도한 천두슈 리다자오는 1921년 중국 공산당을 건설하여 역시 군벌과 서양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세력 중에서 결국 승리한 것이 바로 모택동이 이어받은 공산당인 것이지요. 따라서 1949년 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바로 한국전쟁이 발생하였는데 중국은 자본주의 세력이 한반도를 통일한 후 자국까지 침략할 것을 우려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 휴전으로 전쟁이 끝나자 중국은 드디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 힘쓰게 됩니다. 유럽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유럽에서 제국주의가 시작된 것은 크게 보면 16세기 대항해 시대가 개막되면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의미가 깊고 상징적인 사건은 18세기 중반 영국이 프랑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인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인도 아대륙을 차지함으로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잉여 생산물 문제를 해결하자 영국은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선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8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과 제국주의는 실과 바늘처럼 함께 가는 용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영국에게 빼앗긴 프랑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도 옆에 인도차이나 반도로 쳐들어가서 베트남을 비롯한 캄보디아, 라오스 일대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건설한 것이지요. 한편 제국주의 후발주자인 독일을 살펴보면 19세기 독일은 북부의 프로이센과 남부의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수많은 연방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떻게 하루빨리 통일을 달성하여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잡느냐 하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대립 속에 독일의 통일은 1871년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고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방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독일의 통일은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비스마르크라는 현란한 외교술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독일의 통일은 몇 년 또는 몇십 년 뒤에나 가능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통일 독일은 이후 비스마르크를 필두로 한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급속히 따라잡았고 비스마르크가 사망하는 19세기 말이 되면 공업 생산력에서 최강국인 영국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얻은 독일은 기존의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에 눈독을 들이게
되고 그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쟁의 표면적인 원인은 세르비아 청년 프린시프가 오스트리아 황태자인 페르디난트를 쏘아 죽인 사라예보 사건이었지만 전쟁의 진짜 원인은 독일의 경제력이 영국과 프랑스를 뛰어넘자 강대국들이 서로 이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이었죠. 전쟁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삼국 협상의 대결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이 6개 나라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을 비롯하여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아랍, 인도, 일본 등 수많은 국가가 참여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키를 쥐고 있던 국가는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었죠. 미국은 원래 겉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JP 모건과 같은 금융재벌들이 영국과 프랑스에게 엄청난 금액의 전쟁 비용을 대출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지불 능력이 약화되자 미국은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중립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지요. 미국의 참전 역시 겉으로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따른 자국민 보호였지만 실제로는 원활한 전쟁 채권 회수를 위한 참전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미국의 참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이제 세계 금융의 패권은 영국 런던의 금융시장인 더 시티에서 미국의 월스트리트로 이전되었으며 전후 처리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프랑스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파리 강화회의라 하는데 여기서 승전국들은 패전국인 독일에게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부과하였죠. 하지만 문제는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은 전쟁 배상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따라서 미국은 다시 한번 전쟁 채권 회수를 위해서 독일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1925년이 되면 다시 한번 영국과 프랑스의 공업 생산력을 뛰어넘게 되었고 상황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혼란한 상황이 펼쳐지자 독일은 1932년이 되면 히틀러의 등장과 함께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잃어버린 자존심 회복을 위한 시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39년 8월 독일은 소련과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고 9월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파죽지세로 유럽을 휩쓴 독일은 1941년 5월 그리스까지 정복하면서 대부분의 유럽을 정복하였는데 이제 남은 것은 섬나라인 영국과 불가침 조약의 대상국인 소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결국 1941년 6월 독소 불가침 조약마저 깨고 소련을 공격하였는데 춥고 넓은 소련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무적의 나폴레옹도 회군해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 서쪽의 영국과 프랑스는 전열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이후 독일에 입성하고 동시에 동쪽에서는 소련이 연합군에 가담하여 동부 독일로 진격함에 따라 1945년 독일은 항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은 종료되었습니다. 독일이 항복하고 2달 후 연합국은 독일의 포츠담에 모여 회의를 갖고 독일이 다시는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렇게 4개국이 독일을 분할 통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자본주의의 서독과 공산주의 동독으로 분할되었죠. 이후 1950년대부터 소련이 붕괴하는 1990년까지 약 40년은 독일의 성장을 억제하고 커져가는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강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엔을 창설하여 독일의 성장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나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처럼 공산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정책들이 그 예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이 굴러가는 이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 종교, 지리, 그리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종교와 지리의 비중이 높았지만 현재로 올수록 경제의 비중이 올라가고 그만큼 종교와 지리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종교와 지리, 그리고 경제가 변화한 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일수록 종교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건들이 많고, 현재로 올수록 종교나 지리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이번 시리즈 영상은 마지막에 제 생각을 좀 더 넣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